요즘 가장 관심 가는 뉴스 들여다봅니다. 심도 있는 세상 읽기 오늘의 이슈. 네, 오늘 수요일이죠. 국제 뉴스 알아보는 날입니다. 네, 수요일의 남자 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치동입니다. 예. 근데 요즘 그 날씨가 계속 덥다가 좀 비가 이게 뭐 지금 어제 오늘 뭐 계속 온다고 하니까 좀 선선해졌어요. 그죠? 그러게요. 예. 어제 꽤 선선하더라고요. 예, 예. 아주 일주일 사이에 날씨가 그냥 널뛰기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전 비 오면은 막 회사 가기 막 싫던데 어떠세요? 저는 예. 괜찮습니다. 아, 그래 어차피 역시. 지하철 타고 다니고. 예. 역시 또 모범생이에요, 비 오는 날도 모범생. 운치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아, 역시.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자님 네. 오늘 우리 준비한 소식 한번 알아볼 텐데 오늘 첫 소식 이거예요. 좀 북한 관련 얘기를 좀 갖고 오셨는데 이거 내란 특검 수사 지금 우리 계속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북한 도발을 유발하려고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속속히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요즘 관련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은 뭐 한반도 문제를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굿모닝 OBS와 인연을 맺은 작년 8월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예, 8월. 예. 당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팀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장 교체가 갑자기 단행이 돼서 국방부 장관의 김영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명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유.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이 되고 장호신 안보실장은 신설된 외교안보특보로 가고요. 예. 당시 그 미스터리한 인사를 두고 이런저런 맞아. 해석이 나왔고 예.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OBS 첫 방송에서도 최 앵커님하고 당시 이윤아 아나운서와 이 얘기를 좀 제법 길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예. 이제 와서 보니 계엄을 위한 토속이 아니었나 하는 근거 있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후 10월 중순에 북한이 갑자기 외무성 중대 성명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이 평양에 사흘간 세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예. 이게 충격적이죠. 이것도 미스터리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그날 국정감사 도중이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여 만에 말을 바꿉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로. 하하. 그리고 나서 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성명을 내서 한국이 뻔뻔하게 발뺌을 하고 있다. 무인기를 또 보내면 끔찍한 참변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엔 설마 진짜 한국군이 저런 식으로 대놓고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을까?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했을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뭐 북한의 자작극이거나 아니면 뭐 시민단체가 중국 같은 데서 보낸 거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예. 근데 결국 이제 와서 보니 윤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드론을 보냈을 수 있다. 그런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최종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사동 장군 출신이잖아요. 무인기에 입력된 좌표 중엔 김정은 총비서의 숙소로 알려진 평양 15호 관저도 있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 자체는 사실인 거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 목표가 뭔지를 밝히는 게 과제죠. 예. 추측건데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 등 미국 당국이 나중에 이를 알고서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즉각 드론 작전을 중단하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보통 이제 뭐 당국자들,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 질문하거나 이랬을 때 당국자들이 확인해 줄 수 없다. 요거는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당시에도 그렇게 이제 다들 이게 좀 눈에 보이는 듯한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좀 뜨아했었는데 그래 설마 우리 정부가 드론을 보냈을까? 이제 그거 자체는 너무나 이제 너무 나간 얘기였기 때문에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기자님 설마. 말씀하신 대로 네. 북한의 자작극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그때도 나왔었는데 그게 참. 대세를 이뤘죠. 그런 추측이. 그래요. 그럼 이제 그 특검이 이제 드론 네. 사령부도 이제 압수수색을 했던데 이거 어떻게 네, 좀 맞아요. 외환죄 이거 좀 성립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내란 특검에서 진행 중인 거죠. 내란 쪽은 많은 부분이 밝혀져서 이제는 관심이 외환죄 쪽으로다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지난 이틀간 드론 작전 사령부 등 이제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시다발로. 근데 이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측도 입장을 냈는데요. 북한 무인기 작전은 합참의 지휘를 따른 것으로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 예.
당시 오물풍선 대응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물풍선을 막겠다고 자칫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천만한 작전을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는 게 믿어지진 않는 건데요. 예. 다만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외환죄 대신 일반 이적죄 혐의가 명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법 92조를 보면은 외환죄를 이제 외국과 통모해서 외국과 공모해서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 이 공모 통모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밝혀내기 힘들죠. 그렇죠, 북한하고 그렇죠. 이제 사전에 조율을 했다는 건데 이건 예.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또 그랬더라고 하더라도 밝히기 어렵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적죄, 그러니까 즉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군사당 이익에 해를 끼치거나 적국의 군사당 이익을 준 경우에는 성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적죄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분위기인데요. 나중에 기소가 이제 정식으로 될 경우에 공소장을 보면 더 자세하게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단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기자님, 그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건에 보면 이제 북한과 사전 조율이 있는지를 이게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당시에 북한한테 이런 거를 제안했을 때 북한이 오케이 그래 우리가 해줄게 뭐 이런 답변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국정원 채널이 뭐 움직였던 다른 채널로 해서 북한하고 사전에 이런 거를 주고받았다, 뭐 약속되는 형식으로. 만약에 이런 게 드러나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정말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래요. 아니 그 제가 왜 요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북한이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네. 같은 어떤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정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은 좀 힘들지 않을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비상계엄을 발동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한 거냐, 이게 관건인데, 예. 아니면 당시에 뭐 김건희 특검에 뭐 명태균 그렇죠.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그거 비상계엄을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아 그때 계획은 했겠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북풍 같은 거를 일으켜서 관심을 좀 북한 쪽으로 돌리려고, 언론의 관심이나 예. 대중들의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한 그런 포석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예. 아니 그 요거 좀 다른 격가지 질문인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북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북풍이라는 게 꼭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만이 북풍인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서 아까도 질문 드린 건데.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북한 관련 이슈를 일으키면 그게 북풍이 되는 그러면 거죠. 근데 외환죄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고 북한의 어떤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좀 다른 거네요, 북풍하고. 그러니까 형법 조항에 처음부터 나옵니다. 적국과 통모하여, 통모라는 표현을 적시해서 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그러네요.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래요. 그럼 요거 좀 다른 것도 한번 다른 주제 보죠.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준 청문회 열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 답변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고요. 그 전날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정치로 치면 국방부는 우측 날개고 통일부는 좌측 날개입니다. 북한은 이제 주적, 메인 에너미로 본인이 하는 질문에 둘이 엇갈린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간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다뤘던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동영 장관에게 장관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데 의견에 동의하느냐? 이에 정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위협으로 간주한다. 위협?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북한을 지칭하는 주적이라는 표현은 1995년에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후 2004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를 주적 대신에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변경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표현을 이제 좀 순화해서 명시를 한 거죠.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2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물리칠 대상, 주민은 보호할 대상으로 구분한 겁니다. 참고로 안규백 의원은 취임하게 되면 5.16 이후에 첫 문민 국방장관이 됩니다. 64년 만에. 정동영 의원은 제가 2005년도에 통일부 출입할 때 장관이셨는데 복귀하게 되는 거고요. 당시와는 한반도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강산이 2번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정 의원은
현실에 맞게 통일부 명칭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뭐 남북관계부, 한반도부 등 이런 이름이 대안으로 네.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름이 바뀔지는 이것도 좀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예. 좀 같이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된 거 이거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좀 올드한 인물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잖아요. 20년 전에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 하신 분인데. 저는 또 개인적인 의견을 쟁ков께서 굳이 물어보시니까 저는 그냥 얘기 주세요. 정동영이라는 개인보다는 어. 저도 사실 그때 뭐 많은 걸 기억하고 있는데 어. 예전 일이지만 그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대선 후보 대선에 이제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대선에 꿈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마음을 비우고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통일부 같은 경우는 학자가 되느냐 정치인이 되느냐 저는 이 부분을 봤습니다. 개인 누구냐보다도. 예. 근데 이제 학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통일부 쪽은 아무래도 정치인이 하면서 조금 좀 크게 보면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자 출신보다는 정치인을 지명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좀 일을 더 그립감을 갖고 추진력 있게 갈 수 있다. 통일부 특성상 예. 통일부가 지금 굉장히 윤석열 정부 때 조직이 축소되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도 고위관계자를 한번 만났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럴 때는 좀 가서 이 통일부를 존속시킨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럴 때는 좀 힘 있는 좀 이름 있는 정치권 출신 장관이 가서 좀 힘을 북돋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아니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동영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선대와의 인연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과거에 그 김정일 그 국무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쪽에서 좀 그 어떤 특장점이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는 동의하세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 하에서 그런 부분이 유효하고요. 맞는 얘기인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 통용되는 얘기고 지금 김정은 시대 아닙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뭐 김정일을 만났다. 우리와 과거에 이런 인연이 있다 해서 뭐 잘 봐주고 그게 뭐 통하는 그런 사회는 아닌 것 같고요. 북한도 자기들 나름대로 실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선대, 뭐 과거 인연 이런 거 연연하고 그런 건 아닌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과거의 기준으로 이걸 좀 판단하면 좀 힘들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또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이게 전작권 전환 문제가 다시 불거졌어요. 맞습니다. 전작권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죠. 관세와 안보를 묶어서 우리가 패키지 협상을 추진 중인데 전작권 문제까지 소환이 돼서 그런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은 전작권 환수 협의 중인 건 맞다. 그러나 관세 협상에 포함되진 않는다. 이거만 별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작권은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한국군을 누가 지휘하느냐 이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진보와 보수 진영이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는 상황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이게 만약에 불거지면 아마 블랙홀이 될 겁니다. 이거에 모든 것이 휩쓸려 갈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거 좀 시간이 조금 남았나요? 얼마 정도? 한 3-40초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자님. 제가 그러면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전작권 뭐 배경이나 이런 좀 구체적인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전작권 전환은 이제 정치적 의지 결단의 문제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청문회에서는 안규백 국방장관 지명자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를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그건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전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져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해명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